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는 손자들 보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한 이래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며 바쁘게 산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엄마이죠.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 소중한 아이들 내 손으로 먹이고 입혀가며 출가까지 시키고 나니 제 할 몫은 다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올린 것은 자식 일로 많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거나 바라지 않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하게 힘든 일에 맞닥뜨리게 되기도 하죠.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만 저 역시 그랬어요. 그것도 제 아이들 중 가장 일찍 철이 들고 자라면서 사고 한 번 친 적 없었던 제 큰딸아이가 겪은 험한 일에 엄마인 저 역시 적지 않게 마음고생을 해야 했답니다. 바로 제 식솔들을 기만하고 제 딸을 기만한 사이놈 때문이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내 딸을 두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그러고도 자네가 딸 키운 아빠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아, 여기서 왜 내 자식까지 들먹입니까? 그러게, 진작 딸 교육 잘 시켰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겨요? 내 탓하기 전에 먼저 본인을 돌아보시죠. 이런 괘씸한, 내가 이 꼴을 보고도 네 놈을 가만히 둘 것 같아? 말만 들어도 열이 확 오르시죠. 저런 놈을 사이라고 귀한 내 새끼를 맡겼다니 억울해서 피멍이 들도록 가슴을 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더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귀한 자식 눈에 눈물 나게 한 놈을 어디 가만히 둡니까? 내 새끼 눈에선 눈물 뽑았으면 놈 눈에서는 피눈물을 뽑아내야죠. 저 그렇게 억울하게만 당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 딸 기만한 괘씸한 사위놈 아주 단단히 혼쭐을 내주었어요. 저는 딸 셋 아들 하나 엄마입니다. 아들이 막내이고요. 남매 구성을 보시면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만 네, 아들 하나 보겠다고 이리 자식들 많이 낳게 되었네요. 그렇다고 저나 저희 남편한테 아들 욕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제 시어머니였죠. 고지식하기 짝이 없었던 양반이었던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여자가 시집갔으면 반드시 아들 하나는 낳아야 제 할도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 클 때야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점점 아들만 편애하는 분위기는 점차 사라져가는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어르신들이 많기는 했죠. 불행히도 제 시어머니는 그런 어르신 중에서도 정말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데려가 놓고 집안 대를 끊을 작정이 아니면 당연히 손자를 낳아줘야지. 얼마나 태가 부실하면 연달아 딸만 줄줄이 낳아?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요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했다간 진짜 욕먹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뭐가 어때서요? 아들 자식 열을 데려와도 저한텐 우리 애들만 못해요. 애 하나 낳을 때마다 며느리를 쥐잡듯 잡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평생을 버티고 살 수 있었을지 지금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심지어는 해산한 당일에도 저리 폐악을 부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우리 집 대 다 끊게 생겼네. 이래서 집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하는 거야. 저 모자란 것 때문에 딸년을 먹여 살린다고 내 아들 허리 다 끊어지겠네. 어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저 몸 푼 지 한 달이 됐어요. 일주일이 됐어요. 아이 낳고 다 죽어가는 며느리한테 정말 이러고 싶으세요? 이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러실 거면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셋째 낳았을 때 이미 유치원생이었던 제 큰딸아이가 그날 그 폐악을 부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놀라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추태를 부리는데 제 딸들이 어떻게 친할머니를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하긴 아이들이 시어머니 싫어하기 전부터 딸이라고 노골적으로 그 어린애들한테 눈만 흘기던 양반이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도 없었네요.
셋째도 딸이었을 때 남편이 제게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나 정말 우리 딸들만 있으면 돼. 자식 성별이 어디 우리 뜻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당신 몸 상해서 더는 안 되겠어. 앞으로 어머니고 우리 집 식구들 우리 집에는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응? 그나마 남편이 저렇게라도 말해주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셋째도 딸을 낳고 나니까 제 친정 어머니조차도 마치 본인이 죄인이라도 된 듯이 구시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생겨서 태어난 것뿐인데 태어나자마자 이런 푸대접을 받게 된 저희 막내 딸한테도 너무 미안했고요. 무엇보다 그 난리를 다 보게 된 큰딸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것도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뭐라고 내 귀한 새끼들 이렇게 상처를 줘야 하나 혼자서 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넷째인 아들이 태어나기는 했으나 늦둥이인 넷째는 저희 부부가 계획해서 낳은 건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생긴 아이를 낳았더니 이번에야말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죠. 사실 셋째 낳고 나서 시댁이랑은 완전히 연을 끊었거든요. 내 자식 상처 주면서까지 그 막대 먹은 어른들한테 고개 조아리고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대를 끊니 많이 하는 소리도 듣기 싫었고요. 사실 제가 아들 못 낳는 게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딸인지 아들인지 결정되는 건 남편 소관이잖아요. 둘째까지는 그래도 아직 어른들이 잘 모르시니까 저러시는 거겠지. 애써 이해를 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으나 셋째 일까지 겪고 나니 속으로 무식한 노인네라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어찌되었든 그리 바라고 바라던 손자를 보셨으니 입이 귀에 걸려서 저희 집을 찾은 시어머니였으나 저희 집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그 여자를 우리 귀한 애들 있는 집에 들입니까? 그 노인네가 우리 딸들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이것이 미쳤나? 내가 내 손자 보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뭐긴 뭐예요. 그 손자 누가 낳았는데 내 자식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어떻게 여기로 올 생각을 하세요? 나 그 집 대 있겠다고 내 귀한 자식 내어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 식구 없는 사람인 셈 치고 사세요. 지금껏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뀔 것도 없으니까. 이게 정말... 하지 마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할머니 나빠요. 엄마 괴롭히지 말고 가세요. 당장 제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보고 기겁을 한 딸아이가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아섰습니다. 불어 애들이 입구를 볼까봐 집 대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소란에 낳아본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속상합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시댁과 연을 끊었으니 저 무식하게 소리만 지르는 노인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셋째 낳을 때 저 여자가 얼마나 포악을 떨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큰아이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몸으로 제 엄마를 지키겠다고 막아선 아이가 짠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매섭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 나이를 먹고도 이 작은 어린 아이만도 못해서는 보세요. 딸이라고 그렇게 괄시하던 우리 큰애야말로 자기 엄마 지키겠다고 이렇게 씩씩하고 든든하게 잘 자라줬는데 자기 아들까지 돌아서게 만든 어머니 꼴을요. 나 우리 딸들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는 아이들이 없어요. 당신 같은 여자한테 그런 험한 취급 받도록 안 둬.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꼴 못 봐.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내 집 근처에도 얼씬대지 마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내쫓아버렸습니다. 딸들은 물론이고 저런 여자가 아들 정서에도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데려가서 자기 썩은 사고방식이나 애 머리에 때려박으려고 들겠죠. 저한테야 벌써부터 엄마를 지켜줄 줄 아는 이렇게 든든한 큰딸이 있는데 세상 아쉬울 거 없었습니다. 엄마, 많이 놀랬지? 내가 다시는 저 할머니 엄마 괴롭히지 못하게 지켜줄게. 고마워 가영아. 우리 가영이가 더 놀랐을 텐데 어떻게 엄마를 지켜줄 생각을 다 했을까. 아이고 내 새끼. 우리 큰딸 가영이는 엄마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항상 엄마를 위해주는 고마운 딸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고 조망만한 게 꼭 자기가 제 엄마라도 된 것처럼 저를 싸고 들어서 우습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죠. 정작 저희 친정어머니는 늘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셨는데 설사 제가 실수를 한 일에도 제 허물을 감싸려고 노력하는 큰아이 모습에 눈시울이 시큰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쩌면 전생에 저 아이가 내 엄마인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한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딸이자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버팀목이자 위안이 되어준 기둥 같은 존재였죠. 큰아이가 이렇게 끔찍하게 저를 아끼니 그걸 보고 자란 동생 녀석들도 제 언니, 누나 따라서 저한테 참 잘했어요. 줄줄이 크기별로 서서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녀석들 모양새를 보고 있자면 너무 귀여워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죠. 지금이야 딸아이들 다 제 새끼들 낳아 엄마가 되었고 아들 녀석도 시커멓게 커다란 장부가 되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날 정도로 아이들 키우면서 참 행복했어요. 시댁 일도 그렇고 딸만 내리 셋이라고 여기저기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제법 들어온 딸들이었기에 아들 낳고 나서 딸아이들이 혹여 소외감이라도 느끼지 않을까 각별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 아이들 구성만 들으면 오해하시기 쉽겠지만 저 절대로 아들 더 귀하다고 차별하며 키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시 아들이라 편들까 생각할까봐 아들한테 더 박하게 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누나들보다 엄마한테 더 매섭게 혼난 아들이 울고 있으면 셋씩이나 되는 누나들이 우리 동생 예쁘다고 둥기둥기 쌓안고 달래줬거든요. 사실 셋 딸이 아들 녀석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탓에 지금도 그 네 녀석들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지 모릅니다. 자랄 때는 세 딸들이 아들의 보호자를 자처하였고 아들 녀석이 다 커서 성인이 된 후로는 이제 녀석이 저희 누나들 보호자라도 된 듯이 군다니까요. 이렇게 다복한 가정이 된 데에는 역시 우리 큰딸 공이 가장 크겠죠. 자식들 부족하게 키우지 않으려고 저희 부부가 저희 딴에는 무지 애를 쓰긴 했습니다만 저희 집이 애초에 부잣집인 것도 아니고 자식을 넷이나 키우는데 형편이 넉넉하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당연하듯 동생들한테 양보하는 게 몸에 밴 첫째였어요. 보통 첫째들이 일찍부터 집안 사정에 대해 보고 들은 게 많으니 일찍 철이 들곤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싫었거든요. 자기가 순서 골라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저 몇 년 일찍 태어난 것뿐 자기도 아이인데 그 아이라고 욕심이 없었겠어요. 첫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생들 누리는 건 당연하게 양보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부부가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썼어도 분명 자기 동생들보다 희생한 게 많은 큰아이였어요. 자라면서 엄마 아빠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아이답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곧잘했던 큰딸이었습니다. 제가 잔소리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기 공부를 알아서 하는 기특한 아이였죠. 비록 언니 누나 껌딱지인 동생 녀석들이 책 보지 말고 자기들이랑 놀아달라고 매달리는 걸 극복하고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요. 제가 언니 방해하지 말라고 쫓아내도 제 눈치를 잠깐 보고는 다시 제 언니한테 비비적대는 딸아이들이었습니다. 물론 무릎자리는 아들 녀석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게 큰딸 귀찮게 굴던 녀석들도 항상 공부하는 모습에 익숙해져서인지 조금 더 머리가 굵고는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찾아서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백날 잔소리하는 것보다 큰딸 행동 한 번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첫째 하는 건 다 좋아 보이는 아이들이어서인지 일찍 처리된 첫째 덕분에 자식 내 키우는 것 치고는 수월하게 키워냈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수험생 하나 있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자식 눈치를 본다는데 우리 가영이는 수험생활도 비교적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고도 결국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학교에 떡하니 붙었을 때는 온 식구들이 잔치를 벌일 정도로 다들 기뻐했죠. 내 아이들 중 가장 끈기가 있는 아이이기도 했지만 공부머리도 첫째가 가장 좋은 편이었으니 제 자식들 중 학벌이 가장 좋은 아이도 큰아이입니다. 동생인 나영이 다영이와 아들 호영이에게도 모범생인 첫째는 늘 자랑거리였어요. 형제 중 한 녀석만 저리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면 다른 아이가 상처를 받거나 열등감을 갖기도 쉽다고 하던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 아니겠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선배들 다들 생각 없이 언니 얘기 꺼내면서 비교하던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는데 나 입학했을 때 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런데도 내가 그런 일로 상처를 안 받은 건 다 언니 때문이야. 내 앞에서 그렇게 생각 없이 떠들어대면 나보다 언니가 더 화를 냈거든. 평소에 화낼 줄도 모르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면서 눈을 이렇게 치켜뜨는데 우리 언니도 저런 면도 있었나 싶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언니를 원망하겠어. 애들 다 졸업하고 나서야 둘째 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톡톡히 당해본 경험이야 저도 있으니 진작 눈치를 채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 엄마네요. 제가 모르는 동안에도 저 대신 제 동생들을 끔찍하게 아끼고 지키고 있던 큰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큰딸 시집 보낼 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물론 딸 시집 보내는 엄마 마음이야 누군들 아쉽고 허전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 가영이 보낼 때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 마음이 유난스럽더라고요. 꼭 가슴 속에 뭔가 커다란 게 쏙 뽑힌 것만 같고 가슴에 바람이 든 것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것도 같고 하도 기분이 싱숭생숭하길래 남편한테 하소연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영이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내 마음이 휑해. 신혼집도 우리 집에서 별로 멀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멀리 떠나보내는 것 같은지. 그러지 말자 하면서도 자꾸 서운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우리 가영이가 오죽 의지가 되는 자식이니 그런 게 아니겠어.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똑같지. 고 작은 게 제 동생들 챙긴다고 애 먹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다 커서 시집을 간다니 어떻게 서운한 마음이 안 들 수 있겠어. 그래도 그냥 서운한 마음만 잘 달래고 잘 보내주자고. 우리 가영이가 좀 똑부러졌어. 생각도 깊고 마음 씀씀이도 남다른 아이니 분명 잘 살 거야. 잘 살고 말고. 그래, 우리 똑똑한 딸 어련히 잘 살겠지. 남편과 애써 허전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가영이가 신랑감이라고 데려온 사람이 사실 첫눈에 저희 부부 눈에 쏙 든 건 아니었어요. 저희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가영이 어디다 내놔도 참한 신부감이었습니다. 첫 사위에 대한 저희 기대감이 그리 염치 없는 건 아니었어요. 막상 저희 집에 인사를 온 예비 사위는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생긴 것도 그리 보기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 회사 거래처 직원이라는 예비 사위는 첫눈에 우리 가영이한테 반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딸 좋아서 따라다니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처음 보고는 도대체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을 선택한 건지 딸의 마음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으나 저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딸아이랑 같이 살 건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영이 의사였으니까요. 평소에 미덥지 못한 자식이었으면 또 모를까 한 번도 부모 속 썩인 적 없는 아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니 어련히 괜찮은 사람 골라 데려왔겠지 했죠. 장인어른, 장모님 감사합니다. 가영이같이 예쁘고 착한 딸. 아휴, 저같이 못난 놈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살면서 정말 잘하겠습니다. 영업직이라는 사위는 다른 건 몰라도 변죽은 참 좋았습니다. 처음 보는 저희 부부에게도 꼭 몇 년은 알고 지낸 것처럼 부침성 있게 구는 걸 보고 그래도 결혼해서도 우리 가족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점은 마음에 들었어요. 애초에 딸들 멀리 시집 보내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던 저희 부부였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부모 욕심이겠지만 가급적이면 자식들 가까운 곳에 두고 잘 사는 것 보며 살고 싶다는 게 저희 부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노후 생활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자식들 중 처음으로 큰딸인 가영이를 시집 보냈어요. 결혼식 날 안 울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눈물 바가지가 된 제 모습에 스스로도 민망할 지경이었지만 저도 제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데 어쩝니까? 멀지 않는 곳에 딸아이가 신전살림을 차리지 않고 어디 지방이라도 내려갔다면 아예 주저앉아 통곡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의지가 되는 자식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큰애 존재가 저한테 이렇게나 컸다는 걸
저도 그날에야 제대로 실감했죠. 아무리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해 산다고 해도 제 가정을 꾸렸는데 제 집에서 먹고 살 때보다야 딸의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죠. 거기다 직장까지 다니고 있는 아이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아이 퇴근하고 큰애가 이런저런 엄마 하소연 들어주던 시간이 그렇게나 그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퇴근하고 함께 저녁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 얘기 나누는 정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건 역시 엄마를 생각하는 딸아이 배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식들 다 커서 직장 다니고 대학 다니고 다들 생활이 바쁘면 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엄마한테 소홀해지는 게 당연한 건데 매일 빠지지 않고 엄마에게 저녁 시간을 할애하는 큰딸이었으니까요. 자기도 회사 다니며 일이 마음같이 풀리지 않아 힘든 날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혼자 있고 싶은 날도 없지 않았을 텐데 그런 티를 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으나 그 아이 다정한 마음을 받는 게 대체 얼마나 더 많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보니 엄마로서 더 해주지 못한 모자란 부분이 더욱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시집가고 직장생활의 살림까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바쁜 딸아이를 위해 별건 아니어도 제가 그나마 할 줄 아는 거라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한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아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열심히 날아다 주고 싶었습니다. 제 아이 입만 입이 아니니 사위 좋아한다는 음식도 구슬땀을 흘려가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엄마, 그냥 오시라니까. 불 앞에서 고생스럽게. 자식 하나 치웠으면 더 편해져야 하는데 나한테 반찬에다 나른다고 오히려 더 애먹겠어. 고생은 무슨. 엄마 만날 하는 일이 이건데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장모님, 저번에 해주신 음식도 정말 맛있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저 고사리 나물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하시고.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 가영이는 제 집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올 줄 모르는 저를 보고 엄마 고생하는 거 싫다고 타박을 했지만 정작 저는 여전히 내 새끼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습니다. 딸도 딸이지만 사위가 제 반찬을 잘 먹더라고요. 사실 우리 딸은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혼자서는 반찬이 좀처럼 줄지를 않은데 갈 때마다 바닥을 보이는 반찬통을 보니 사위 입맛에 제 부족한 솜씨가 맞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었죠. 저희 엄마도 이런 거 잘 안 해다 주시는데 가영이한테 장가들어서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요. 아이고, 고작 반찬 몇 개 해다 준 거 가지고 호사식이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면 언제든 해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많이 먹어. 사이가 몸집에 비해 먹성이 좋기도 하고 실제로 제 음식을 좋아하기도 해서 저리 너스레를 떠는 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다들 살갑기는 하지만 저리 호들갑을 떠는 성격은 아닌지라 괜히 음식하는 기분이 신나기도 했고요. 음식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평생 엄마 옆에서 지켜봤는데 무슨 고생이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엄마가 고생하네. 얘는 별소리를 다 해. 엄마 진짜 좋아서 하는 거야. 네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고생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나는 너희들 먹여 키우는 재미로 살았어.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 음식까지 하겠어? 퇴근만 해도 고단해서 나가 떨어질 텐데. 이런 거 100번 1000번을 해다 줘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회사 일만 신경 써. 엄마, 너 그 회사에 처음 합격했을 때 얼마나 동네방네 자랑을 했는데. 엄마는 우리 딸 일하는 거 좋아. 딸아이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가영이가 일하는 여성이라는 게 참 좋았습니다. 엄마로서도 내 자식이 자기 능력 펼치고 있으니 좋았지만 같은 여자로서도 참 멋있더라고요. 항상 성실하게 공부하던 아이답게 회사도 떡하니 대기업에 합격한 딸이었습니다. 사위는 그런 딸아이 회사에 하청을 받던 회사 직원이었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모로 저희 아이 조건이 월등히 좋았어요. 처음에 남편과 제가 사이간 처음 보고 아쉬웠던 게 괜히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지금 둘이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내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저희도 만족하기로 한 거죠.
딸아이도 자기가 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직장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실히 했거든요. 사실 딸아이 벌이가 사위보다 좋기도 했으니 사위 입장에서도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요새는 오히려 결혼해서 부인이 집에 들어앉을까봐 걱정하는 남자들이 더 많다면서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 딸 조건이 어디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 딸도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직장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나 아이 생겼다고 직장 관둘 생각 없었는데 요새 그 사람이 자꾸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해서 스트레스야. 김서방이 너더러 직장 그만두래?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이 가졌는데 최대한 빨리 복직하라고 들볶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직장을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만두라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딸이 평소에 집에 들어앉고 싶어 했으면 또 몰라도 애 성격상 그럴 일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딸의 퇴사는 전적으로 사위 혼자 바라는 거라는 뜻이었죠. 네가 다달이 벌어오는 돈이 얼만데 너 직장 관두고 나면 그걸 어떻게 메우려고 그런 소리를 한대? 내 말이 그 말이야. 안 그래도 내가 똑같은 소리라니까. 자기가 추가 근무를 해서라도 메꿀 테니 걱정 말라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 그게 추가 근무한다고 메꿔질 수준도 아닌데. 아니, 네가 결혼할 때도 분명히 말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런다니? 자기도 외벌이보다 너도 같이 나가 일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애는 집에서 엄마가 키워야 한다. 그 소리지 뭐. 말로는 나 몸 무거워서까지 회사 일 한다고 고생시키기 싫다고는 하는데 더 큰 이유는 저거지 싶어. 더더욱 마음에 안 드는 사유였어요. 딸아이가 먼저 임신해서 힘들다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 의사는 뒤로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뜻만 내세우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딸아이도 그다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저 역시 딸이 아이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비록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았지만 딸아이만큼은 결혼해서도 제 포부 펼치며 당당하게 사회생활하기를 바랐어요. 아이들 아주 어릴 적에 딸 자식 학교 보내봤자 시집 보내면 끝이라는 소리를 달고 살던 시어머니 말이 정말 지긋지긋했으니까요. 두고 봐라. 우리 딸들은 시집가도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마. 내 한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렇게 해주마. 속으로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김서방 생각이 아무리 그렇대도 직장 다니는 당사자인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 넌 어쩌고 싶은데? 난 차라리 출산휴가를 조금 당겨 쓰는 게 낫지 싶어. 아이 키우다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몰라도 아직 겪지도 않았는데 직장 생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딸아이의 뜻이 확고했기에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첫 손자가 태어난 이후에 생겼습니다. 예, 김서방은 오늘도 늦는다니? 손자가 태어난 후로 부쩍 야근이 잦아진 사위였습니다. 딸아이는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제 몸 상태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갓난제기를 혼자서 돌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딸아이 집에 가서 도와주는 날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와는 달리 딸아이 집에 늦은 시간까지 머무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위의 기가가 늦는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사실 임신한 후로 이 사람이 야근이 부쩍 잦아졌어. 자기 말로는 이제 아이도 태어날 테니 더 열심히 일해야 해서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만 이유는 아닌 것 같아. 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왜 저번에 내 직장 문제로 얘기 나온 적이 있었잖아. 나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만 키웠으면 좋겠다고. 그때 거절한 이후로 묘하게 태도가 바뀐 것 같은 게 그때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고. 저희 애가 어지간한 일은 저 걱정시킬까봐 티도 잘 안 내던 애예요. 듣자 하니 임신기간 내내 그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모양인데 자기도 참다 아이를 낳고 난 지금에야 저한테 털어놓은 겁니다. 세상에 혼자서 몇 달을 무거운 몸으로 끙끙 앓았을 딸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저도 애를 넷이나 낳아보지 않았습니까?
임신했을 때 서운한 일은 정말 평생 가거든요. 제가 제 시어머니를 그렇게나 싫어하는 것도 임신했을 때마다 저를 들들 볶아대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 아이 가지고도 내 아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능히 짐작이 갔습니다. 스트레스를 덜어줘도 모자랄 판에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귀한 새끼 서럽게 만들었을 사위놈이 괘씸했습니다. 아이 임신했을 때도 움직이기 힘드니 거의 그놈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제가 거의 다 만들어다 바쳤는데 제가 만들어준 따스한 밥 처먹으면서 정작 내 새끼를 그렇게 대해요? 이미 다 끝난 얘기를 갖고 임산부를 그렇게 고생을 시켜? 애는 너 혼자 가졌어? 제 새끼 가진 여자한테 어떻게 그래? 김서방 아주 못 쓰네. 나 이제 복직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는 진작 관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육아 못 도와준다면서 나보고 알아서 하라잖아. 그런데 이 어린 걸 나 혼자서 어떻게 키워? 아무래도 나 직장 관둬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그리고 육아를 못 도와줘? 아니 무슨 남의 애 키워? 지 자식 키우는 건데 도와주는 건 또 웬 말이야. 당연히 자기도 부모로서 의무를 다해야지. 그걸로 그 사람이랑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결혼 전에는 간이고 쓸개고 나한테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 잡은 고기다 싶은지 태도가 아주 싹 변했어. 엄마가 한 말 나라고 안 해봤겠어. 안 통해? 아주 벽창호도 그런 벽창호가 없어. 내 딸보다 한참 못 미치는 놈. 그래서 내 새끼한테는 잘하는 것 같아 결혼시켜놨더니 아주 화장실 가기 전이랑 가고 나서 태도가 천지 차이인 놈 아닙니까? 도대체 저놈이 제 아내랑 아이한테 왜 이렇게까지 모질게 구는지 당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나 같으면 능력 있는 와이프가 돈까지 잘 벌어온다고 하면 아주 여왕님 모시든 모시겠다. 도대체 뭐가 배알이 꼴려서 그런다니? 내가 자기보다 잘 버는 게 마음에 안 든대. 이건 또 무슨 소리래요? 아니, 돈 많이 벌면 좋지. 뭐 이런 트집이 다 있습니까? 이쯤 되니 너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내가 자기보다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잘 벌어서 자기 말을 무시하는 거래. 나 맹세코 그 사람 무시한 적 없어. 그런 걸로 무시할 것 같으면 애초에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겠어? 내가 회사 계속 다니겠다니까 나보고 조건 나쁜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잖아.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잘난 마누라한테 열등감 느껴 마누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못난 놈들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았지만 그 천하의 못난 놈이 제 사이놈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귀 키운 내 자식이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당장에 놈 귀싸대기라도 올려 붙이고 싶었어요. 뱃속에 제 새끼 품고 혼자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내 새끼가 짠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가영아, 걱정하지 마. 엄마 있잖아. 엄마가 시원히 키워줄 테니까 너는 예정대로 복직해. 무슨 소리야. 엄마 자식 넷이나 키우느라 손목이고 무릎이고 허리고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으면서. 나 절대로 엄마 손자 키우는 할머니 안 만들 거야. 저는 정말이지 상관없었으나 손자 봐주겠다는 제 말에 딸아이가 기겁을 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제 자식 꿈 접는 꼴을 보자니 저야 못할 게 없었으나 딸아이 고집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의 실랑이 끝에 당장 회사에 사직서를 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대기업이라 가능한 혜택이었죠. 내 딸을 그 고생을 시키는데 사이놈이 예뻐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이놈 좋아하던 음식 갖다 바치던 건 그날로 뚝 끊어버렸습니다. 매일 뭐가 그리 바쁜지 갓난쟁이 제 자식이 있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말 그대로 딸의 독박 육아가 시작된 거였죠. 아직 남은 두 딸과 아들 녀석이 미혼이라서 녀석들이 큰아이 도와주겠다고 차례로 들락거리는 동안에도 사이 얼굴 보는 일은 손에 꼽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다고 해도 그렇지 제 새끼 보고 싶지도 않은지 어찌 인간이 그리 매정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저 몸 상한다고 종일 애 보는 건 끝까지 결사반대한 딸 때문에 가끔씩 교대해주는 정도로밖에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후에 복직했을 때를 대비해서 종일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돌보미 분을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종일 손자한테 매달려 있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딸한테 조금 자라고 방에 들여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사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조우였죠. 사위가 절 보더니 흠칫하더군요. 제 놈이 한 짓이 있는데 더는 제가 예전에 그 사위 예뻐 죽으려던 장모가 아니라는 거야. 놈도 눈치를 챘겠죠.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꾸벅하고 딸의 잠든 방으로 들어가려는 사위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 나랑 얘기 좀 합세.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어기적 걸어오는 사위가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놈 만나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었기에 할 말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직장 문제로 둘이 갈등이 있었다는 말은 들었네. 자네 뜻대로 결국 내 딸 집에 들어앉혔으면 된 거 아닌가? 우리 가영이 혼자 낳은 애도 아니고 자네도 시연이 아버지면서 어떻게 아이 낳고 나서 가정이 더 소홀할 수가 있어. 혹시 몰라 사이놈한테 딸아이가 아예 직장을 그만둔 걸로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 뜻대로 직장 관두고 전업주부가 된 줄로만 아는 사위일 텐데 그럼에도 저 뻣뻣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괘씸에 미칠 지경이었어요. 사실 저놈이 저럴까봐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럴수록 딸아이 입장에서 믿는 구석은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 뜻대로 했어도 여전히 꼬장꼬장하게 구는 저놈 꼴을 보세요. 사직서를 내지 않은 건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 외벌이해야 하는데 제 일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죠. 저도 마누라의 애까지 먹여 살린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다니던 회사는 왜 관두라고 애를 들들 볶아. 애 여전히 회사 나갔으면 벌이가 2배인데 그거야 자네가 자초한 거 아닌가?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당연히 자기 손으로 애를 키워야죠. 애까지 낳아놓고 직장 다니겠다고 고집부리는 장모님 딸은 이기적인 거 아니고 일하느라 늦는 저만 이기적인 거예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그건 아니죠, 장모님. 제가 쥐업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자기가 성을 내는 사이놈을 보니 저게 저놈 본성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징글징글했던 시모나 할 법한 소리를 저 젊은 놈이 낯짝 두껍게 내뱉는 꼴을 보니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 싶었죠. 저런 놈이랑 내 귀한 딸내미 손자 녀석 같이 살게 둬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전히 사이놈은 영업한다는 핑계로 집 밖으로 나돌았고 딸아이는 종일 아이 본다고 언제 집 밖으로 나갔는지도 모를 답답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이놈 때문에 계속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안 아이들이 엄마 좀 쉬고라며 스파 이용권을 끊어줘서 간만에 시내로 나갔어요. 사실 습하고 뭐고 다 귀찮았는데 다른 녀석들이 워낙 성화라 더 걱정시키기도 뭐해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했습니다. 처음 나갈 땐 그랬는데 그래도 마사지도 받고 하니 기분이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나온 김에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서 큰딸 좋아하는 디저트라도 좀 사다 줄까 싶어 간만에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얼른 가서 교대해 줄 생각에 바삐 움직이는데 백화점 식당가 쪽에 보이는 뒤통수 하나가 유난히 낯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싶어 실눈을 뜨고 집중해서 보니 사위였습니다. 맨날 영업한다는 핑계로 귀가도 늦는 놈이 이 시간에 왜 백화점에서 노닥거리고 있나 싶어 눈을 세모로 뜨고 쳐다보는데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저 여자랑 둘이서 밥을 먹으러 온 모양인데 여자가 눈웃음을 살살 치는 게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내 사이놈이 그 여자 손을 잡고 주물럭거리며 나사 빠진 듯 실실 웃었어요.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몸을 착 붙이고 있는 꼴이 저놈 저거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났다는 걸 단박에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내 딸은 제 새끼 키운다고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데 내 귀한 딸 집에 들어 앉혀놓고 저 패죽일 놈은 불륜이나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습니다. 저도 모르게 뛰듯이 그 두 년놈들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눈앞에 저놈을 절단내지 않으면 내가 화병으로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있는 테이블에 도착하자마자 그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사이놈 면상에 냅다 들이부었습니다. 아우 차가 뭐야? 뭐긴 뭐야 니놈 장모다.
장내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퍼지는 제 목소리에 사람들 시선이 저희한테 집중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봉변에 어안이 벙벙하던 사이놈이 제 얼굴을 보고는 놀라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장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네 놈이야말로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네 마누라는 네 새끼 키운다고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는데 감히 내 딸을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여자를 끼고 놀아?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미있는 구경이었겠습니까? 본을 못 이기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저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기도 쉬웠을 거예요. 놈은 그런 저에게 미안한 기색은커녕 그저 자기의 허물을 떠벌리는 장모 때문에 창피해 보였습니다. 저한테 바람 피우는 현장을 들켰는데도 사과 한마디를 안 했으니까요.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랑 따로 말하세요. 개만도 못한 짓거리를 해놓고 그래도 창피한 줄은 아는가 보지? 이봐요 아가씨, 이놈 마누라의 자식까지 딸린 놈인 줄 알고 만나는 겁니까? 역시 창피해서 얼굴이 벌개진 여자 꼴을 보니 사정 다 알고 만난 게 뻔했습니다.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구나 싶어 복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불륜역까지 걸고 넘어지자 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경우 없이 왜 이래요? 창피하게 진짜. 창피하긴 너 같은 개만도 못한 걸 사위라고 믿고 산 내가 더 창피하다. 이 뻔뻔한 놈아, 내가 이 더러운 꼴까지 보고 네 놈을 내 딸이랑 같이 살게 둘 것 같아? 같이 살게 안 두면 뭘 어쩌실 건데요? 이제 애도 딸린 마당에 직장도 그만둬 벌이도 없는 여자가 남편 없으면 무슨 수로 먹고 산다고. 이혼도 다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장모님 딸 죽어도 나한테 이혼 소송 못해요. 이 저죽일 놈이 뚫린 입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네 놈이 감히 우리 딸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나라고 장모님 딸 예쁘기만 한 줄 알아요? 여자가 좀 나긋나긋한 데도 있어야지. 지 잘난 줄만 알고 남편 앞에서 고개 빳빳이 쳐들기나 하고 자기 좀 똑똑하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야. 내가 오죽하면 집 밖으로 돌았겠어. 그러게 딸 자식 교육 좀 잘하지 그랬어요. 시집 가면 남편 말 잘 들어야 한다는 건 안 가르쳤나? 이 미친 자식이 진짜! 분을 이기지 못한 제가 놈 싸대기를 철썩 내리쳤습니다. 어찌나 제 온 무게를 실어 내리쳤는지 놈이 휘청하더라고요. 이 썩을 놈의 새끼, 내가 길바닥에서 빌어먹는 안이 있어도 네 놈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 각오해. 그 길로 곧장 큰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남편의 외도에 충격을 받을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으나 그렇다고 내 자식 바보 만들고 언제까지 숨기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도저히 저놈하고 내 귀한 새끼를 같은 공간에 둘 수 없었어요. 막상 큰애 집 앞으로 오니 아이 얼굴을 보고 대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 인생에 걸린 문제였어요. 저도 유부녀니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이놈 하고 다니는 집 꼬라지를 봤을 때 오히려 사이놈이 가까이 있는 게 우리 손자 시연이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영아, 김서방 그놈한테 여자가 있더구나. 그래도 자식한테 저런 소리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살면서 내 아이한테 저런 끔찍한 말을 내뱉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는 딸아이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너 설마 다 알고 있었어? 제 말에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딸애였어요. 저희 애가 평소에 자기 사람에게 한없이 무르고 너그럽긴 하지만 한번 굳게 마음을 먹으면 흔들림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미 아이 안에서 수없이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걸 엄마로서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하고 다니는 짓에서 수상한 냄새가 줄줄 흘러내리는데 못 알아채면 그게 멍청한 거지. 진작 알고 있었어요. 이미 증거도 모을 만큼 모았고 나를 생각해서도 우리 시연이를 생각해서도 그 사람이랑 갈라설 생각이에요. 조만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그런 수모까지 줬다니 더 미룰 이유가 없겠어.
너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라도 말을 했어야지. 혼자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그날 있었던 일을 죄다 딸아이에게 실토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놈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뺨까지 걷어붙였다는 말에 딸아이도 좀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갈무리하고 딸애가 말했어요. 잘했어, 엄마. 내가 진작 그놈 한 대 올려 붙이고 싶었는데 엄마 덕에 내 속이 다 시원하네. 근데 엄마가 그놈 손찌검에서 너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이혼할 때는 그런 것도 따진다며. 걱정하지 마.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놈이 유책 배우자니까. 저한테 불륜을 대놓고 들켜서인지 놈이 집에도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기에 다음 날 놈 직장으로 이혼 서류를 퀵 서비스로 보냈습니다. 놈이 기겁을 하고 대낮에 집으로 쫓아 들어왔더라고요. 집에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춘 저희 식구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럴 때 아들 녀석이 참 믿을만 하더라고요. 세대에 재학 중이던 아들은 키가 거의 190cm에 육박하는 귀골이 장대한 장부였습니다. 우리 큰딸 키를 겨우 넘는 사이놈하고는 비교가 안 되었죠. 사랑하는 누나의 배우자인 매형이 아닌 내 누나 눈에선 눈물 뺀 패 죽일 놈을 대하는 제 아들이 그렇게 무서워 보일 거라고는 저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 딸한테 패악을 부리려고 들어온 놈이 제 아들한테 겁을 집어먹고 주둥이도 제대로 못 대더라고요. 그런 놈한테 제가 쏘아 붙였습니다. 이제 직장도 없는 여자가 남편 말고는 믿을 데가 없어. 여기 우리가 있는데 내 새끼가 뭐가 믿을 데가 없어. 못 믿을 놈은 배응망덕한 니놈 하나뿐이지. 감히 내 딸 날개 꺾고 집에 들어 앉혀놓고 니놈이 감히 바람을 피워? 이 쳐죽여도 모자란 놈.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뇨. 우리 시연이가 있는데. 우리 시연이 제대로 한번 봐준 적 없는 놈이 자식 핑계대기는. 너 같은 놈은 없는 편이 우리 시연이한테도 더 나아. 너 우리 엄마한테 나 직장도 없으니 니놈 바람 피워도 너한테 이혼 소송 못 건다고 했다며? 어쩌니? 나 직장 관둔 적 없는데. 곧 육아휴직 끝내고 도로 출근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사직서 낸 거 아니었어? 내가 너 같은 놈 뭘 믿고 직장을 관둬. 직장 관뒀다고 하자마자 사람을 식충이 취급해놓고 너 그제야 네 본색 드러내더라? 네가 네 마누라한테 찌질하게 열등감이나 가지는 놈인 줄 알았으면 진작 너 같은 건 상대도 안 해줬어. 이 주제도 모르는 새끼야. 상황이 잘못 돌아가도 단단히 잘못 돌아간다는 걸 깨달았는지 놈이 바닥에 개처럼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잠깐 논 게 전부야. 가정 있는 놈이 어디 한눈을 팔았겠어. 나는 당신이랑 우리 시연이밖에 없어.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네 놈이 이혼 못하면 뭘 어쩔 건데? 이혼을 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해. 넌 내가 이혼한다면 하는 거야. 어디 토를 달아.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듣기 싫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이놈을 번쩍 들어서 현관 밖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볼품없이 나둥그라지는 놈꼴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감히 내 귀한 자식 기만하고 시건방 떤 거에 비하면 이 정도도 관대한 처분이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사이놈 불륜 증거는 차고 넘치더라고요.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당연히 시연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딸애가 가져왔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놈과 딸애가 함께 마련했던 집이 온전히 딸아이 소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해서 그 여자도 아주 제대로 개망신을 줬어요. 사실 합의금보다 그 여자가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는 얘기가 더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영이와 그놈이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드디어 그 개만도 못한 사이놈이 우리 딸 인생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건 후일담인데 그날 제가 백화점에서 그 난리를 친 게 제법 소문이 퍼진 모양이에요. 그게 회사에까지 소식이 들어갔는지 근무 시간에 불륜한 것도 모자라 불륜녀와 회사 법인 카드를 긁었다는 게 들켜서 정직 처분을 당했던 전 사위놈이 결국 해고까지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나, 남의 돈으로 얼마나 긁고 다녔으면 해고까지 당하나 싶어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집도 절도 직장도 없는 놈은 그 놈이 됐네요. 아주 꼴 좋습니다. 딸애가 이혼한 지도 이제 꽤 됐네요. 그동안 다른 딸아이 둘이 시집가서 각자 아이들도 낳고 시언니도 제 사촌 동생들을 마치 친동생처럼 아끼며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동생 살뜰하게 챙기는 건 꼭 제 엄마를 닮은 모양입니다. 딸아이는 그 길로 복직해서 승진까지 하고 누구보다 당당한 워킹맘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로서 그런 딸아이를 보자면 그저 뿌듯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저희끼리 정답게 보듬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저희 가족 사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들과 서로 보듬고 사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늙은 나이에 무슨 주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즐겨보는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마음의 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보신 분이 있나요?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다면 알겠지만 그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도 문득문득 생각나면 저를 괴롭히는지는 정말로 그 순간을 느껴보신 분들만이 아실 겁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 남편이 여러모로 생각도 깊고 그로 인한 우울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격 자체가 어떤 한 가지 생각에 너무 몰두해서 하지 않아도 될 때를 걱정까지 하는 것도 있었지만 집안 환경이라든가 그간 남편이 겪어온 사건들을 돌이켜봤을 때 솔직한 말로 우울감이 생기지 않는 게 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나는 당신을 너무 좋아해. 하지만 당신이 나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알잖아. 매일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당신한테라도 기대고 싶지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했으면 좋겠어.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난 당신이어야 해. 영수 씨, 당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 마치 젊은 아이들 보는 그런 연애 영화에 나올 법한 대사들을 그땐 참 잘도 말하곤 했어요. 그만큼 전 남편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물론 친정엄마의 반대는 심했습니다. 남편과 달리 저는 유복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기에 남편은 엄마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안 된다. 병든 사람이랑 결혼해서 뭐 어쩌려고 하는 거야. 거기다 그 사람 무직이라며. 남자가 능력도 없는데 네가 먹여 살리기라도 하겠단 거야? 정희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엄마 말 좀 들어. 왜 하필 고르고 골라도 저런 사람인 거냐? 네 조건이면 충분히 괜찮은 집안에 시집갈 수도 있는데. 엄마, 난 저 사람이어야 해요. 마음 정했어요. 부모의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과 결혼할래요. 그때 정말 엄마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걸까요? 이 나이가 되었지만 당시 엄마가 제게 하셨던 말씀은 아직도 귓가에 웅웅거려요. 아마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와 결혼함으로써 그러한 우울감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왜 그런 자신감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편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저랑 함께하고 싶다는 속내를 솔직히 드러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의 자만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아이가 생기자 다시 직장도 구하고 돈도 벌어오면서 가장 노릇을 했는데요. 그때가 아마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닐까 싶어요.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딸아이를 업고 추운 날 발을 동동 구리며 남편을 기다리던 그때, 그리고 남편이 눈에 보였을 때 세상에 우리 셋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5년째가 되던 해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망하면서 남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을 술로 연명했고 전 어린 딸과 함께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죽고 싶다고. 술 가져와. 죽고 싶으니까 술 가져오라고. 여보, 이러지 마요, 제발. 아이 생각도 해야지. 당신 가장이잖아. 죽고 싶어. 나 같은 인간은 살 가치가 없어. 우울증이 도져 매일같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괜찮아, 여보. 내가 옆에 있잖아요. 나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심지어 그때 저는 그런 말이 남편에게 정말로 큰 의미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인 저와 결혼했는데 설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냐는 저의 교만과 무지였죠. 허물어질지 모를 위태로운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었는데도 오로지 저만 그걸 몰랐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저와 대화를 할 때는 그래도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금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는데 그 또한 제 앞에서만 힘겹게 괜찮은 모습을 유지하려던 남편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1년 후 남편은 화장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되었죠. 당시 저에게는 어린 딸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의 눈을 가리고 주문처럼 괜찮을 거라고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보다 남편이 죽은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자식이 있는 엄마라는 건 때때로 본인의 고통과 두려움보다 자식의 안위와 안전만을 생각하느라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강해지고는 하더군요. 저는 평소 비위도 약하고 겁도 많고 정말 잘 우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주검을 앞에 둔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는 딸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빠는 너무 아파서 먼저 하늘나라에서 쉬고 있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빠를 보러 가는 거야. 딸아이는 죽음을 이해하기에도 너무 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오열하는 사람들을 보곤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는 몰라도 어떠한 부정적인 기운을 느꼈는지 평소 남자아이처럼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아 치마라고는 죽어도 안 입던 딸은 상복을 입고 자기 치맛자락을 쥐고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힐끗힐끗 보면서 말이죠. 내가 그니까 뭘 했어. 시집가지 말라 했잖아. 안 된다 했잖아. 엄마는 절 붙잡고 그리도 많이 우셨습니다. 허나 전 당시 울 힘이 없었어요. 남편의 죽음이 현실로 느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할 뿐이었어요. 미니 엄마, 괜찮아? 왜 이리 말랐어? 오늘 한 끼도 못 먹은 것 같냈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가끔 절 보면 걱정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 걱정마저도 어쩐지 와닿지 않았어요. 엄마, 나 배고파. 하고 말하는 딸만이 눈에 들어왔죠. 사실 지금 여자들도 자기 능력을 갖춰서 결혼을 했든 애가 있든 자기 직장 가지고 잘 사는 시대지만 제가 한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던 때에는 여자들이 돈을 벌 만한 능력을 가지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설사 일을 했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나면 바로 전업주부로 돌아서서 경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없었고 게다가 저는 애초에 아무런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더더욱 막막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여자 둘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나마 나는 그렇다 쳐도 내 딸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지, 식사는 물론이고 앞으로 점점 커갈수록 학교도 들어가야 하고 성인이 되면 대학교도 가야 할 텐데 당연히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갑자기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은 너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움을 청할 곳은 친정뿐이었어요. 정희야, 일단 이번 달 생활비 조금 넣어주마. 근데 네 아버지 하도 의심이 많아서 몰래 줄 수밖에 없어. 정희야,
정신 붙잡고 살아야 한다. 알겠지? 남편 같다고 너까지 혹여나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돼. 엄마, 알겠어요. 아마 당시 엄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당장 잘 곳도 없었을 거예요. 허나 그것도 아빠에게 들켜버린 후 지원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진 이미 연을 끊고 나간 절 단단히 미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친정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민이라도 돌봐주면 안 될까요? 제가 민이 데리고 일할 곳이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너 지금 네 딸 핑계로 여기 들어오려는 거지? 우리가 부모 버리고 인연 끊고 나간 딸 못하러 돌봐야 해. 당장 나가라. 여보, 그리 꼭 모질게 굴어야 해요? 당신 딸이 지금 과부가 돼서 저러고 사는데. 그래, 정이야, 얼른 들어와라. 안 된다니까 글쎄! 내 집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마! 그럼 당신도 같이 내쫓길 줄 알아! 엄마와 달리 아빠는 너무도 마음이 상하신 뒤였던 터라 쉽사리 허락해주지 않으셨어요. 정말 다행히 엄마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손주만은 돌봐주셨기에 저 혼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었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야 했어요. 좋은 곳에 들어가지 못했고 가게를 전전하며 카운터를 봐주거나 청소를 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고 딸아이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기가 부족해서 새벽에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도 하곤 했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키운 딸이었습니다. 한 살 한 살 작았던 딸아이가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쑥쑥 자라고 있는 딸이 너무 보기 좋으면서도 떠난 남편 생각이 그렇게 나더군요. 게다가 나이가 먹었으니 적어도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물을 법한데 딸아이는 저를 배려하는 건지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는다는 것이 뭔지도 잘 알고 있으며 이별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숙한 아이가 되었는데 말이죠. 제가 엄마이기는 하지만 저는 딸아이에게 너무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민이야, 이번 달 문제집 값이야. 이걸로 공부해. 에이, 엄마 딸 뭘로 보고 그래? 나 이거 아니고 그냥 교과서만 봐도 다 이해돼. 걱정하지 마. 너 학원도 못 보내주는데 엄마가 이거 못 해줄까봐? 그러지 말고 얼른 받아. 너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는 모습 봐야 엄마도 속이 편해. 아이고, 걱정이 태산이시네요. 엄마, 필요하면 내가 말할게. 지금도 정말로 괜찮아. 이 돈 아껴뒀다가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늘 엄마 위하고 배려 많은 제 딸. 민희는 염려와 달리 너무도 잘 커주었어요. 공부는 늘 1등이었고 반장 선거에서 낙서도 반장이 되어서 오는 그늘 많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늘 없이 보이는 너무나도 밝은 딸이었어요. 만일 남편이 죽고 딸이 없었다면 대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가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딸을 위해 악착같이 더 일을 했고 사람들이 더러워 피하려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빠의 빈자리가 있는 만큼 그 자리까지 제가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온 삶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딸이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준 덕에 저의 모녀 사이는 그 누구보다 좋았습니다. 특히 맛있는 거라도 하나 있으면 작은 주전부리 하나라도 이거 맛있어서 가져왔어. 먹어봐. 라며 엄마 먼저 먹으라고 가져오는 딸 덕에 아주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늘 저희 집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죠? 자식은 언젠가 부모 곁을 떠난다는 것을요. 언제나 저와 함께 살 것 같았던 딸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졸업을 해서 첫 회사를 취직하여 일한 지 3년쯤 됐을 때 조금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어. 뭐? 결혼? 설마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야? 오빠랑 결혼하려 해. 엄마 정식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언제 시간 괜찮아?
엄마, 응? 왜 대답이 없어? 그래. 아무 때나 괜찮지. 언제든 데리고 와.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기존의 가족 구성을 벗어나는 첫 걸음이라고 하죠. 언젠가 딸아이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 갈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딸은 정말 마음씨도 좋고 얼굴도 예뻤거든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면서 교우 관계도 좋고 인기도 많은 딸아이를 싫어할 남자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딸아이가 취직을 하고 나서는 내심 내 딸이 결혼하는 것도 그렇게 먼 일은 아니구나 하고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딸이 정말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딸아이가 선택한 남자인 만큼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평생 제품 안에서 자라던 딸이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고 만다는 사실에서 오는 아쉬움과 섭섭함, 그리고 벌써 이렇게나 세월이 지났는지에 대한 어떠한 얼떨떨함.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제 와도 되는지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나 봐요. 실제로 딸아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미래의 사윗감을 만난다 하니 그런 기분이 더 들었습니다. 또 딸이 한 말 때문에 괜스레 잡걱정도 들었죠. 근데 엄마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시아버지 있잖아. 그러니까 민철 씨 친아버지는 아니야. 민철 씨 친아버지는 따로 계시는데 갑자기 친어머니 친아버지가 한꺼번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분한테 입양을 부탁하셨대. 그렇게 어렵게 입양되어 길러졌어. 그리고 민철 씨 키워주신 어머님은 암으로 돌아가신 상태고. 엄마, 혹시 입양하려 해서 편견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 딸에겐 아니라 했지만 마음은 덜컹했어요. 저도 혼자 아이를 길러 편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입양이 되었다 하니 괜히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허나 예비 사위를 만나자마자 그 걱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싹 물러갔습니다. 아이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이민철이라 합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예비 사위는 생각보다 무척 괜찮았어요. 품행도 바르고 어른을 대하는 예의도 있었고 무엇보다 몇 마디 나눠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란 직감이 들더라고요. 제 딸아이의 배필로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곧이어 이어진 상견례에서 전 예비 사위가 왜 이리 제 마음에 들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상견례에서 사돈 어른으로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고향 오빠였기 때문이었어요. 너 정이 아니니? 석현 오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너를 어찌 이런 데서... 오빠는 절 보자마자 까무라칠 듯 놀랐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비 사위, 오빠가 키워서 이렇게 반듯했구나. 나도 며느리가 어쩐지 누굴 영상케 한다 싶었는데 그게 정이 너였네. 아니,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냐? 널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석현 오빠는 참고로 고향에 있었을 적 저와 친하게 지내며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내었던 오빠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더 애틋하더라고요. 덕분에 상견례장인 건 까맣게 잊고 그간의 안부를 묻기 바빴어요. 결국 말이 상견례지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만난 것처럼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고향 오빠를 만난 기쁨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한동안 콧노래 흥얼거렸죠. 딸아이 결혼식이 끝난 날 원래 같았으면 펑펑 울었을 텐데 오빠가 있어서 그런지 마음의 위안도 되고 훨씬 편안했습니다. 딸아이는 이런 인연이 감사하다며 엄마가 덜 슬퍼 보여서 다행이라 얘기하더군요. 엄마, 고향 사람이 우리 시아버님이라니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지? 이럴 줄 알았으면 시아버님에게 고향 진작 물어볼 걸 그랬어. 엄마도 신기해. 덕분에 마음도 조금 편하고. 미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사위도 그렇고 사람이 다 좋아 보여서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이야기해야 해. 알았지? 그럼 당연하지. 엄마, 내가 비록 민철 씨를 사랑하긴 하지만 나한테는 엄마가 최우선이야. 그래 내 딸. 고마운 내 딸. 신혼집으로 짐을 가지고 이사를 가는 딸아이를 보며 이제 얼굴 자주 보기는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제 생각보다 딸의 얼굴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이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사위가 자주 들러주었기 때문이었죠. 장모님, 저 왔어요. 어휴, 이서봐. 무슨 일이야? 문자 못 받으셨구나. 정희가 장모님께 연락한다고 하던데 깜빡했나봐요.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하고요. 시간 괜찮으셔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놀라셨죠? 아니야. 금방 준비하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정희 얘가 요즘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더니 깜빡했나 보네. 이뿐만이 아니었죠. 사위는 올 때마다 꽃이나 작은 선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 사위지만 정말 친구들을 만나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이 절로 나오는 사위였죠. 그뿐 아니라 사위는 딸아이와 합이 잘 맞아 틈만 나면 저와 고향 오빠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가자느니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느니 하면서 저희를 이끌고 가고는 했습니다. 사교성도 밝고 싹싹한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오빠를 쏙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하면 남편이랑 둘이서 오손도손 살기를 바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이기에 내심 자식 얼굴을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마 결혼한 자식들을 둔 부모라면 다 공통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마음을 티내는 건 좋지 않기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먼저 사위와 이야기를 나누어서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것이 너무 깊었어요. 게다가 살면서 같은 고향 사람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마침 사돈이 고향 오빠라는 것도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터놓을 만한 상대가 된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죠. 그렇게 고향 오빠와는 거리가 가까워 순전히 얘기를 하기 위해 자주 만나곤 했어요. 정희야, 너 참 딸 잘 키웠더라. 이젠 나한테 며느리이지만 얼마나 똑부러지고 야무지는지 보고 있으면 내가 다 흐뭇하다. 우리 딸 칭찬해주니 고맙네. 나도 우리 정희가 잘 자라줘서 고맙고 다행이지. 조금이라도 엇나갔으면 생각만 해도 가슴 답답해. 그런 면에서 오빠나 나나 보기에 아주 많은 사람인 것 같아. 민철이도 잘 컸으니 말이야. 어디 내놔도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겠어. 아들은 딸이랑 달라. 집사람이랑 내가 고생 꽤나 했지. 그래도 저리 잘 자라줘서 장가를 갔으니 그것도 네 딸과 맺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싶다. 오빠는 훈훈한 얘기가 잘 오갔어요. 이상하게 오빠와 얘기하다 보면 마음도 풀리듯이 평안해졌거든요. 그러다 오빠가 집에서 거의 생활하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스포츠센터에 다니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희 집이 우리 집이랑 멀지 않더라. 우리 동네에 우리 같은 사람들 운동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 한번 놀러와라. 센터? 거긴 젊은 사람들만 다니는 데 아니야? 좀 부담스러운데. 아니야. 수영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는 곳인데 강사님도 좋고 연령대가 맞아서 운동하기 좋더라고. 너 할 일 없으면 거기 와서 나랑 운동이나 같이 하자. 그렇게 저는 오빠랑 센터도 함께 다니게 되었고 석현 오빠에게 강습도 받았습니다. 사실상 사돈이었지만 우리끼리 있을 땐 워낙에 친했던 고향 오빠이다 보니 사돈이란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사이가 허물없이 가까워졌고 오빠와 있다 보면 고향 생각도 옛 시절에 저도 떠올라 좋았습니다. 정희야, 너 그거 기억나냐? 예전에 시냇물에서 우리 돌 줍고 댕기던 거.
나 너한테 돌 주워주겠다고 얼음장 같은 개울물에 손 담갔다가 동상 걸릴 뻔했잖아. 그래서 나 우리 아버지한테 무지 혼나고 그랬는데. 오빠가 그랬어? 별일이 다 있네. 아유, 내가 너 주려고 그런 일까지 했다니까? 너 기억 안 나냐, 정말? 근데 너는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고 말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었죠. 나도 고집이 만만치 않았으니까. 세상에 사돈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다 고향에 만난 남편을 석현 오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얘기도 조금은 편하게 나눌 수 있었죠. 그때까진 어느 누구한테도 남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왠지 숨구멍이 조금 트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빠가 고향에 내려가자고 하더군요. 고향을? 너 안 간 지 오래됐지? 그지. 엄마 장례식 이후론 안 갔으니 한참 됐지. 그럼 이참에 가서 꽃구경도 하고 오고 그러자. 우리 마을 이맘때쯤 진짜 이뻤잖냐. 오빠의 꽃구경 제안은 참으로 달큰했습니다. 꽃구경 해본 지가 언제였는지 참으로 가물가물했는데 고향에 펼쳐질 아름다운 풍경을 생각하니 마음이 부풀어 오르더군요. 고향 마을 이곳저곳을 가보며 저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좋아 집으로 돌아와서도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났는지 딸에게 푼수처럼 고향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내내 늘여놓았어요. 엄마가 이리 좋아하는 모습 처음 본다. 우리 시아버님이랑 진짜 사이가 좋은가 보네. 자주 고향 내려가 엄마.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그간 안 갔어? 딸은 너그럽게 웃으며 그리 말해주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점점 그렇게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절대로 느껴선 안 되는 감정을 가지게 되고 맙니다. 이 감정이 어느 순간 넘어설 안 될 선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같은 자식을 둔 부모로서 비록 피는 아니어졌지만 한 가족이 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친구가 맞았고 친구여야 한다고 우겼죠. 하지만 사위와 딸, 오빠와 함께 간 캠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가 평소 산을 타는 걸 좋아해서 캠핑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 직접 가볼 만한 기회가 없었던 찰나에 사위가 제안을 했어요. 장모님, 캠핑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새는 산에서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곳도 많아서 그런데 잘 고르면 재밌을 텐데 어떠세요? 보통 넷이서 바다를 간다거나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곤 했는데 산이라니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때쯤 제 마음은 지금 생각하면 좀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빠와 같이 한다 하니 좋았던 것 같죠. 그래서 주말과 평일 하루를 겹쳐서 2박 3일 동안 캠핑을 떠나게 되었죠. 고기도 구워 먹고 산도 돌아다니다가 점점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부부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라며 딸과 사이는 둘이 놀라고 냅두고 저희끼리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술 한 잔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죠. 자식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점, 결혼했을 때의 심정 등등. 평소보다 깊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기도 했고 가끔씩 벌레만 우는 깊은 산속의 밤은 평소 숨겼던 이야기를 들어 덜컥 꺼내게 될 만큼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정희 너도 고생이 많았구나. 근데 정희야, 나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되냐? 남편이랑은 어찌 사별하게 된 거야? 너 마음 불편하면 말 안 해도 괜찮다. 오빠가 궁금해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배우자가 죽었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오빠는 어떤 이유로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는 모르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빠도 남편의 얼굴을 희미하게나만 기억하고 있었으니 궁금해할 것 같았죠. 허나 제게 이건 오래된 상처이고 열지 못한 서랍장이라 망설여졌어요. 오빤 그런 제 망설임을 눈치채고 가만히 기다려주더라고요.
나는 남편이 홀로 세상을 등졌어. 나랑 딸 냅두고 가버렸어. 저 멀리. 힘들진 않았어. 처음엔 원망도 하고 화도 났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만만치 않다 보니 나중엔 그냥 그리움만 남더라고.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고생 많았다, 정이야. 어렸을 때 귀하게만 자라서 그런 거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참 고생 많았다. 오빠의 고생 많았다는 위로가 왜 그리 마음에 와닿았는지 생각해보니 저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 그런 말을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슬픔을 지우려고 무던히 애만 쓰며 살아왔는데 오빠의 그 자그마한 위로를 들은 순간 순식간에 눈물이 툭툭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떨리더니 그 순간 오빠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고 말았죠. 오빠는 말없이 담담한 목소리로 다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잘 버텨냈다고, 수고했다고, 정말 고생했다고요. 그리고 천천히 자기 얘기를 이어가더군요. 나는 친구 부탁으로 민철이 입양하고 잘 키우고 있다가 집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 말기라 손도 못 쓴다는데 어찌나 가슴이 덜컹하던지 믿기지가 않았어. 현실인지 꿈인지. 아내는 눈 감는 그 전날까지 민철이에 대한 걱정을 하다 눈을 감았어. 아직 어린 민철이가 눈에 밟힌다고, 나한테 잘 키워달라고.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착한 사람들은 원래 일찍 떠나나 보다. 이런 세상에 두니 아까우니까 하늘에 가서 행복하려고. 그날 정말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이랑 사위가 산속 데이트를 즐기다 와서는 새벽 어스름할 적에 저희에게 안 자냐고 물어도 조금 더 있다 가겠다고 이야기하며 해가 뜰 때까지 서로의 죽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살면서 남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처음 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에게도 구체적으로 남편이 왜 죽게 되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딸아이가 먼저 물어봤다면 고통스러울지언정 솔직히 이야기해줘야 했겠지만 딸아이는 그때까지도 저에게 남편에 대해서 묻지 않았고 저는 딸아이가 묻지 않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먼저 담담하게 꺼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빠 앞에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도 남편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더군요. 제가 남편의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던 과거의 교만, 그러나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절망, 젊었을 적 남편을 잃고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저를 달래주었어요. 등을 나직하게 토닥이는 손길을 받고 있자니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반쯤 안겨있다가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 텐트로 돌아가자고 말한 뒤 뒤돌아 걷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렴풋이 느껴지더군요. 제 감정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던 때와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을 기점으로 오빠는 제게 남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너무도 가슴이 아파왔어요. 좋아함에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딸아이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될 사람을 마음에 담고 말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이 감정이 너무도 혼란스럽고 무서웠어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딸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를 어떤 눈으로 볼지 두려웠어요. 저는 그 뒤로 센터로 나가지 않았고 오빠의 전화번호를 지웠어요. 연락이 계속 왔지만 전화가 와도 끊어버렸어요. 오빠 입장에선 황당하고 영문 모를 입장이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단념시켰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 집에 놀러 왔어요. 엄마,
이번에 민철 씨가 여수에 놀러 가자는데 어때요? 거기 호텔이 괜찮은 데가 있는데 바다 보이고 엄청 좋대. 우리 시아버님이랑 엄마 모시고 같이 가고 싶은데. 아니야. 나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어야 할 것 같아. 이서방이랑 둘이 오붓하게 다녀와. 그리고 이 엄마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서방이랑 결혼했는데 가끔은 둘이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어? 에이, 민철 씨가 괜찮다고 하는데 뭐. 게다가 오히려 민철 씨가 나보다 더 먼저 엄마 이야기 꺼내면서 장모님 모시고 가자고 그러는걸?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이 정도면 됐어. 그냥 명절이나 엄마 생일 때만 얼굴 비치고 그래라. 엄마 말을 뭘 그리 또 섭섭하게 해? 무슨 일 있어? 오늘따라 안색이 무지 안 좋아 보이네. 딸아이와 사위와 함께하는 여행이 좋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와 사위와 함께하는 여행을 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빠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도저히 이 마음을 가지고서 그를 볼 낯이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한 것도 미안한 거지만 오빠는 저를 좋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고향 동생으로 여겼기에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준 걸 텐데 혹시라도 이 마음을 들키게 되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더 억지로 쥐어짜내듯 말하곤 했습니다. 그만두어야 한다고요. 솔직히 어디다 이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도저히 이 마음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털어놓을 것이 없어 혼자 끙끙 앓기만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만 말하고 싶었건만. 뭐? 아이고, 그런 회기망측한... 너 당장 접어라. 정신 차려야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사돈 어른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냐. 아무리 사돈 어른이 네 고향 오빠고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나는 말을 들을까봐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 후 스스로를 책찍질하면서 일부러 딸아이와 사위와 함께하는 여행까진 눈물을 머금고 물러가며 사돈 어른을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딸아이가 요새 시아버지가 어디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 남편이랑 이야기하다가 여행지 한 군데가 나왔는데 거기가 어르신들 모시고 가기 좋은 곳이라더라. 라며 저에게 은근슬쩍 함께 어딘가 놀러 가고 싶다는 것을 피력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사돈 어른도 혼자니 적적하시겠지. 그러면 사돈 어른만 모시고 셋이 어디 다녀와라. 라며 그 여행에서 저를 뺐습니다. 당연히 저라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넷이 함께 가는 여행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나 다름없던 저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일부러 우울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 산책도 다니고 친구도 만들어 보려고 밖으로 나가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에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서 예전처럼 넷이 함께 여행을 가기를 원했으나 제가 계속해서 말을 돌리고 안 간다고만 하자 언제부턴가는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도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너무도 지루하고 축 처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러는 것은 좋았지만 문득문득 과거에 넷이 함께 다녔던 여행들이 생각나고는 했죠. 오빠에 대한 마음이 전혀 줄지 않았기에 절대 티를 내지 않으며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사위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더군요. 아이고, 이서방, 여기까지 웬일이야? 장모님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어서 자리를 깔고 앉았는데 뜬금없이 사위가 장모님, 혹시 요즘 적적하고 외롭지 않으세요? 라며 운을 띄우더라고요. 적적하고 외롭지 않냐니? 장모님도 꽤 오래전부터 혼자 계셨잖아요. 얼마 전에 민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민이가 장모님이 계속 혼자 계시는 걸 너무 마음에 걸려해서 혹시 장모님이 생각이 있으시면 연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친구처럼 만나서 연애하고 지내거든요.
그 얘기하러 왔구나. 나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마운데 지금 나는 이대로 괜찮다. 친구들도 있고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하나도 외롭지 않아. 에이, 그래도 연애랑 친구랑은 또 다르잖아요. 정말 좋으신 분인데 한 번만 나가주시면 안 돼요? 제가 보증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위는 그날따라 끈적였어요. 하지만 비록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사돈 어른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내키지 않았어요. 미안해, 이서방. 다음에. 그래서 거절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위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몇 번을 거듭 이야기하기에 이렇게까지 나서는데 얼굴 한 번 안 보는 것도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그러면 식사만 한 번 할게. 라고 하고는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딸아이와 사위가 상기된 얼굴로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는데 당사자보다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간만에 웃음이 났죠. 그리고 내심 그 사람과 사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기분 전환하는 건 오랜만이라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식당으로 절 데려간 딸아이와 사위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더니 어느 한쪽을 보고는 손을 흔들길래 저도 무심코 그쪽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 오빠가 앉아 있었던 거죠. 거의 1년 만에 얼굴을 보는 건데도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티는 내지 않고 딸아이와 사위를 따라 자리에 앉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하고 물었죠. 알고 봤더니 딸과 사위가 같이 한참 놀러 다닐 때 우리 두 사람 모습이 보기 좋았나 봅니다. 딸이 먼저 빙그레 웃으며 입술을 떼었어요. 엄마, 아버님이랑도 잘 얘기해봤는데 두 분 그때처럼 다시 잘 지내시면 안 돼요? 난 그냥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데 혹시 엄마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거면 그러지 않아도 돼? 미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모님이 여행 안 가기 시작한 이후로 아버지도 여행에 안 따라오시고 매일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두 분이 서로한테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 넷이 여행 다녔을 때 장모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너무 좋아 보였어서 저랑 민이랑 이렇게 계획했어요. 두 분 다시 잘 지내주세요. 제가 만남을 피하고 그러니까 오빠도 아이들과 놀러도 안 가고 혼자 집에만 있었나 봅니다. 딸과 사이의 행복을 위해 일부러 힘들게 피하고 있었는데 어찌 내 맘을 잃고 그렇게 했는지 이미 오빠에게는 저보다 먼저 이야기를 한 듯 보였습니다. 그 자리가 처음에는 어색하게 다가오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오빠가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우리 애들이 일이 있어주는데 우리도 이제 편안하게 만나도 되지 않을까 싶다. 서로 의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고향도 다시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밥도 지어 먹으면서 더 늙기 전에 우리 그거 하면서 살자. 알겠어요. 좋아요, 나도. 망설이다 내뱉은 저의 대답에 아이들이 더욱 좋아했어요. 특히나 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꼭 껴안아 주었죠. 결국 그날을 기점으로 못 이기는 척 연애를 받아들이고 지금은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같이 딸과 사위와 넷이 여행도 가고 있어요. 요새는 허리가 아파 멀리는 못 가지만 그래도 달에 한두 번씩은 집 근처에서 호텔이라도 잡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과 우리 사위 덕분에 평생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행복을 찾은 기분이에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게 잘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딸 사위 그리고 나의 오빠 모두 사랑합니다.